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11시에 만납시다는 올해 대한민국 학술원상의 사회과학부문상을 수상하신 바 있으신 서울대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사회학자이신 이만갑 교수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선생님께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것을 제가 새삼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좀 쑥스러운 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이만갑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으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외람되이 축하를 늦게 드려도 괜찮겠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선생님 무슨 신상에 큰 변화는 없으셨습니까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서울대학교 38년간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은 그러면 어떤 일에 주력을 하고 계신지요? 역시 학교에 있을 때 하던 연구를 계속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주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실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네. 그러면 강의는 요즘은 전혀 안 하십니까?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한 강좌가 있고 또 지금 인하대학에 개건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한 강좌 맡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시간이 훨씬 많아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시간 말이죠. 네. 그 시간은 그렇게 뭐 더 많아졌다든가 덜해졌다고 하는 느낌은 강하진 않는데 학교에 있을 때 되면 학생 지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보직 맡게 되면 보직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시간을 빼앗기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비교적 보직이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보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훨씬 홀가분합니다만 별로 크게 지금 뭐 생활의 사이클가 닫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학문이 많이 있는데 왜 사회학을 택하시게 되셨는지 또 그 동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동기가 있으신지. 글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만 일정시대 고등학교라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 1학년, 2학년 말하게 되면 예과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대학에 들어가긴 예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17, 18세, 20세 안팎의 인간이 사회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고 하고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것을 따져보려고 하고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고 자기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등등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때 한국 사람으로 있으면서 우선 일반 사람한테 압박받고
그때까지는 주위에서 압박받는 한국 사람만 봤지 자기 자신이 압박받는 걸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않는데 학생으로서 일본 건너가니까 우선 기차 타고 배 타고 하는데 우선 걸리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숙집에 형사가 찾아오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척 생각을 하게 되죠. 해서 사회의 그 뭐 불평등의 문제, 사회의 그 바람직한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관심이 미에 대한 이제 추구인데 문학을 하고 싶고 희곡 쓰고 싶고 그래서 저는 미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학 때. 근데 제가 소질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선배들이 그거 하게 되면 밥 먹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회학을 하시면은 그러면 그것도 자신은 없었어요. 식생활에 그렇게 자신은 없었는데 책을 읽는 가운데 더 그 마음에 끌리는 것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게 꼭 하고 싶다 말이지. 그 일본에서 추운 데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불 속에서 책을 읽는데 말이지. 다리를 추우니까 다리를 비벼가면서 읽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근데 가슴에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50년대 말부터 20년간 우리 농촌 사회를 폭넓게 고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커다란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농촌 사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는지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농촌은 그저 지내가면서 봤지 속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한국 전쟁 겪고 다들 외교 가서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방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무척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어야 되겠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시도한다고 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게 되면 바로 엊그제까지의 사회가 농촌 사회고 제가 58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나갔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는 거의 농촌 사회였고 농민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던 사회고 또 농촌에 우리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농촌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농촌이 관찰하기에 도시보다는 덜 복잡하고 그래서 농촌부터 봐서 차차로 도시로 관점을 옮기자 해서 농촌에 우선 들어가서 보도록 했죠. 전 농촌을 다 조사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표본을 이렇게 추출하셨을 텐데요.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는 농촌 가족에 관한 연구인데 그건 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과에 있는 다른 선생님 한 분하고 이화대학 사회학과하고선 같이 힘을 합해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저 개인의 연구로서 경기도 광주군을 잡았어요. 근데 경기도 광주군이 대표적인 촌락이냐 될수록 대표적인 촌락을 잡느라고 했는데 그러나 너무 먼 데 가게 되면 그때 연구비도 많지도 않고 먼 데 가려면 시간이 또 많이 잡고 수시로 나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좀 가까운데 가면 좋겠다 해서 경기도 광주군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그때는 버스 타고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걸려야만 가는 거리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30분, 글쎄 말이에요. 4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만은 털털털털 그 버스 타고서 가고 그런 참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농촌을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사 대상 농촌을 고르기도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렇죠. 요새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단지도 어떤 데는 무슨 특영 작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농촌을 자꾸 상상하고 있던 사람들은 가보면은 대단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지 농촌이 않겠습니까? 배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영향을
아마 여러 가지 양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농촌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말이지 네. 그 안에 다양성이 강해지고 있죠. 네. 그 당시에 그 광주군에 네. 몇 개 부락을 그때 조사 광주군의 대상으로. 돌마면이라고 하는데 3개 촌락이고요. 네. 그 지금 그 일부가 아닙니다만은 성남시가 됐죠. 네, 네, 그 당시엔 성남시라는 게 뭐 생겨날 줄도 모를 때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구는 광주군의 조금 더 남쪽입니다만은 용인군하고 네. 붙어 있는 데인데 네. 그래서 광주군의 2개 촌락하고 용인군의 1개 촌락. 네. 근데 그 지역이 각각 모여 있어요. 네. 주로 뭘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는 한국 사회의 근원을 알려고 하니까 사회 구조라는 것이 제 제목입니다. 네. 근데 한국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네. 하게 되면 한국 사회를 알 때는 보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알아야 보지. 네. 의사도 뭐 해부학이니 뭐 조직학이니 여러 가지 배경을 알아야만 병도 찾지 말이지. 네. 어디 가서 그 병의 근원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한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알려고 하게 되면 농촌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농촌을 알려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농촌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네. 그 역사책을 많이 보느라고 했죠. 그리고 농촌 사회를 역사적인 각도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보려고 되면 사회학적으로 보는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떤 틀로 보느냐. 보게 되면 농촌 사회의 근원이 되는 것이 혈연적인 결합으로서 가족과 문중 결합. 네. 두 번째로 반상관계, 양반 상민의 그 신분적인 그 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느냐. 네. 세 번째로 토지를 둘러싼 지주소작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주와 소작인 관계. 그때 농지개혁으로서 네. 지주가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을 때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근대적인 직업이 어떻게 거기에 작용하고 있느냐. 네. 이런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떻게 돼 있고 네.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봤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이 보이느냐 네. 하는 네. 각도로 보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면 특히 관의 작용은 어떻게 돼 있고 네. 한편에서 시장 관계는 또 어떻게 돼 있고 네. 그밖에 결혼이라든가 혹은 문화적인 활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해서 네 개 요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생활 전체를 보느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면접 조사를 하는 한편 네. 그런 그 형식적인 조사만 가지고는 좀 생활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또 나가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권력이 있다든가 돈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네. 또 여성도 네. 또 젊은이들도 네. 그래서 만나서 각각 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해가지고서 그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조사하신 그 용인과 광주는 몇 년이 걸리셨습니까? 그것은 1958년에서 59년 해가지고 60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것이 대충 한국농촌의 어떤 사례를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상당히 그 전통성이 강하지만 네. 지금 상당한 변화 과정에 있다. 네. 우선 교육면에서 커다란 변화 과정에 있다. 네. 예를 든다 그게 되면 연령 40세 이상에 있어서는 교육받은 사람이 10몇 %밖에 안 된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만은 네. 연령 40세 이상은 굉장히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 네. 그러면 지금 그 40세 이상은 없지만 40세 이상은 아주 적고 40세 이하는 많았다.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그 가구주들이 회의를 해서 전략의 발전을 생각한다 하게 되면 예. 지금은 아마 전통성이 강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네.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회의를 주도해 나갈 거다. 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과학적인 사고 방식, 네. 생활의 합리화를 더 촉구하는 면이 강해질 것이다. 네. 또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고 농촌이 가난하니까 식모살이를 나간 사람이 많고 네. 남자들도 나가서 취직을 하는데 남자는 취직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네.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서 서울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똥도 제대로 못 푼다고 해서 나이롱 일꾼이라는 말을 받아가면서 그 당시엔 그 말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뭐 나이롱 죽이니 나이롱 네. 일꾼이니 뭐 그런 말들이 돌아갈 때입니다. 네. 나이롱이라는 게 새로 나올 때니까. 좀 어떻게 가짜니 좀 모자라느니 이런 데다 그렇지, 좀 붙여서, 투명하고 알맹이가 좀 없다. 쓴 것 같은데 네. 어째서 그런 말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화학 섬유가 새로 나왔으니까 그게 네. 상당히 인상적이고 네. 보는 감각으로서는 네. 그렇게 뭐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네. 많아서 그랬을 네. 것 같고 또 한국 사람이 상당히 유머레스한 면이 있습니다. 잘 그 붙여요. 당시 조사 다니시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없으셨습니까? 오해는 양측에서 받는데 네. 하나는 지서의 오해를 받고 자유당 말기인데 경찰서에서요? 경찰서보다도 지서죠. 네. 그리고 하나는 주민한테 오해를 받죠. 네. 근데 우선 농촌에 가게 되면 면사무소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네. 지서도 가긴 싫지만 지서 안 가게 되면 또 오해 받으니까 지서 가죠.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왔냐? 그건 뭐 빨강이 아니냐? 우선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자유당 말기니까 무슨 야당 계통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네. 받고. 근데 거기 찾아가게 되면 또 농민들이 벌써 어떤 이상한 사람이 네.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 네.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나타났다면 대부분 농촌 사람들은 주목하죠. 네. 그리고 지서 들어갔다고 그게 되면 왜 들어갔냐? 대번 알죠. 네. 대번 왜 들어갔는가 하는 걸 안 되는 것보다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네. 근데 전락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알고 있어요. 네. 설리가 계신데지요. 뭐 네, 오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 면사무소는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 중에 벌써 전락이 와서 서울대학의 교수가 뭐 조사를 온다고 그러더라. 뭐 어허.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오고 무슨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고 되면 대번 얘기합니다. 네. 조사를 쭉 하시면서 20년이나 걸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20년 후와 비교를 하면 대단한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지금 20년이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변화입니다. 네. 제일 큰 변화를 무엇을 들 수 있어요? 교육 수준이 무척 달라졌죠. 교육 수준이 제일 높아졌다는 것을 하나 변화로 네. 삼으십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구 구조가 굉장히 달라졌죠. 인구 구조가 달라졌다 하면 무슨 20년 말씀이십니까? 전에는 어린애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인구 분포도를 그린다고 그게 밑이 넓고요. 네. 위엔 적었죠. 나이 든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밑이 아주 적지요. 네. 아이들 덜 낳으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위가 무슨- 좀 많아지고 무슨 있습니다. 변화가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 상당히 나아졌죠. 굉장히 나아졌죠.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20년 동안에 대단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겠어요. 봐야 되겠죠. 그러나 바람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네. 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왜 그렇지 못했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면도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그간의 농민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크느냐 말이지. 그러면 20년 동안에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면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원동력은 우선은 네. 못 살고 있다 하는 상태 그 자체의 네. 인식 그리고 그 못 살고 있는 것을 잘 살 수 있겠다 네. 하는 그 의욕 네. 그런 의욕을 촉구하게 되는 외부적인 압박 네. 외부에서 오는 압박 그리고 내부적인 압박 이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압박 속에서 그것을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의식을 가졌다. 그러니까 살라고는 의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어떤 그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자꾸 마련됐다 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도전이 있는 데서 발전한다 말이지. 네. 네. 편안한 데서는 발전이 없어요. 네. 단지 그 압박, 그 도전, 네. 이 압박이라는 건 나쁜 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영어를 하게 되면 임팩트라고 네. 말하겠습니다만 그런 그 압박, 도전 이런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발전에 굉장히 더 좋은 거야 되는 거죠. 편안한 상태라는 것은 나태하기 쉽죠.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 우리 사회가 급변해가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학계에서 그 근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역시 61년 군사정부가 들어가고 나서 네. 작업이 벌어져 가지고 62년부터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게 되는데 네. 그 시도는 자유당 말기에도 있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3개년 계획인가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시도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너무나 엄청난 문제고 또 당장에 큰 문제가 많고 네. 그래서 손을 잘 못 대고 있었다가 60년대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 변동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 많이 그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변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때 그 60년대 초에 경제 발전을 시도하면서 근대화 문제가 여기저기서 논의되는데 우선 우리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의 동아문화연구소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네. 62년에 제1회 동양학 심포지움을 열어가지고선 근대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인가 2년 뒤에 고려대학에서 범위가 상당히 큰 국제학술회의를 근대화 문제를 가지고서 열었습니다. 네. 그 전후해서 많은 교수들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 밖에 여러 분야에 있는 교수들이 세미나를 뭐 여러 해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주된 논제는 어떻게 하게 되면 한국에 근대화할 수 있느냐. 네. 근대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뭐냐. 이런 것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관여해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사회가 발전하려게 되면 주도적인 세력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네. 물론 전체적으로 국민이 모두 관여하긴 하지만 네. 하나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책도 많이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하는 동안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에서도 역시 그 사회에 책임지고 있는 상부 계층 네. 책임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좋은 얘기지만 나쁘게 말하게 되면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 네. 뭐 행세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배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지도 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계층의 바로 밑에 붙어 있어서 상부 계층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상부 계층 사람으로 인정되기에는 뭔가 좀 결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촉구하는 주도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허. 이 가령 고려 말에 있어서 보게 되면 지방의 향리들, 네. 아마 이성계 업고 간 세력들이 그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 한 말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 혹은 그 변동을 원하는 조직체를 본다 그게 되면 독립협회와 동학당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핵심 세력이라는 것은 역시 양반이 아니고 양반에 준하는 과거의 양반이었다가 양반으로서 몰락한 그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반 못된데 굉장한 그 좌절감을 느끼면서 또 자기의 그 발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층들 이런 층이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상류계층에 도전을 하고 네. 상류계층 그 도전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되게 되면 그걸 또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 사회가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그 해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계층 간의 갈등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계층을 구성하는 게 개개인인데 네. 개개인에 있어서 갈등은 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필요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타협이 필요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종교가 필요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애의 자세를 가다듬는 교양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에 있어서 그렇고 계층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단지 경제 발전이 더 촉구되게 되면 계층의 이동이 빈번해져서 자기의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의 계층적인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이 불확실해지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계층의 갈등이 좀 덜해질 수가 있고 또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의 차이가 아주 축소됩니다. 선진국가에서 본다 하게 되면 국민협동체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피라미드식이다. 그냥 밑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많다 말이죠. 근데 경제 발전되게 되면 못 사는 사람이 이제 줄어들고 윗사람도 좀 본래 적었지만 말이지 중산계층이 팽배해진다. 이거에서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 그것은 이 안에서 이동이 심해진다. 하게 되면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갈등은 물론 있지만 계층적인 갈등은 그렇게 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가령 미국이나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요새는 노동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이제는 안 돼가고 있고 계급 투쟁이라는 것도 이제는 거기에서는 중요한 문제로서 제시되지 않고 계급 투쟁을 중요한 일원으로서 내세웠던 자익정당에서도 이제 계급 투쟁 일원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선생님께서는 그 사회 변동에 관한 가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요.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심리학 또 자아의식, 인간의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학문들이 사회학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사회학자들은 사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거든요. 그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인간이죠. 출생에서부터 사회적이죠.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어서 그 인간들이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인간을 빼버리고 사회적인 것만 봐요. 근데 그 인간은 심리학적인 존재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생각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을 몰라가지고 안 될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엇을 찬성하고 하는 것을 모르고서 사회학에서 사회현상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학에서도 가치관이라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가치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뭐냐.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요새 외국에서는 인간과 다른 그 침팬지, 고리라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갖고 뭐가 다른가. 선생님이 연구해오신 이 사회 변동 이론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입니까? 그것을 옳게 알게 되면 불필요한 그 싸움을 안 하게 되고 또 싸움이 나올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가 불가피한 거냐 하는 것도 알고 그냥 홍역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그건 불가피한 거라고 하게 되면 홍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또 홍역이 아니고 이건 무슨 전염병이다 하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질상 그것은 불가피한 거다. 가령 피아제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되게 되면 3살 전후해서는 제1차적인 반항기에 도달한다는데 그 반항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 어린이를 옳게 더 지도할 수 있을 거예요. 17, 18세 되게 되면 피아제에 이야기 되면 모든 젊은이가 그건 반항적이라는데 그 반항적인 시기라는 걸 알게 되게 되면 또 반항이 어떻게 나고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게 되게 되면 그 반항에 적절하게 부모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전 들어갑니다. 그 해방 후에 초창기의 사회학을 연구하시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죠. 우선 책이 없었고요. 또 그 당시엔 공부하는 건 책을 읽고 남의 책을 읽어서 그것을 적절히 엮어가는 거에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이 사회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이 사회를 봤을 텐데 말이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후에 알게 됐죠. 근데 방법은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엔
그 연구할 돈이 없어요. 네. 사회학을 연구하게 되면 책을 읽으면 되지 않느냐. 책 사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책만 가지고 한국사회 연구 안 되거든요. 네. 한국사회에 뛰어들어가서 봐야지. 네. 근데 지금은 연구비가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연구비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네, 점이 어려웠죠. 많이 있었겠습니다. 네. 네. 이 학창 시절에 또 다른 관심을 가졌던 학문은 없으십니까? 왜 사람이니까 뭐 여러 가지 네. 관심이 있죠. 네. 아까도 그 문학을 싶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미루어 추구하는 문제 이런 거 같은 거. 또 자기가 남성이게 되면 여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겠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죠. 네.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그런 네. 것을 알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사회학 이외에 그 뭐 철학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죠. 혹시 그 학창 시절이라든가 소년기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던 추억의 그 어떤 일들이 없으십니까? 추억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틈틈이 시간 있을 때 그런 것을 기록해 보느라고 하는데요. 네, 네. 자기가 언제부터 무엇을 기억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부터 제일 최초의 기억은 어떤 것이냐? 대체로 역시 제일 오래된 3살, 4살 이후서부터 기억이 머릿속에 간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18세 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리고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한다기보다 느낄 때 그런 때 문제가 제일 마음에 많이 와 닿고. 선생님 고향이 저 북쪽이라고 들었습니다요. 네. 전 평북이라고 들었는데. 부모의 고향은 영천군이고요. 네. 저는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신의주면은 그 바로 압록강과 인접해 있는 그렇죠. 곳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압록강에 관한 추억은 없으십니까? 압록강에 관한 추억은 뭐 거기 부모님이 수영을 못하게 했는데 네. 친구들한테 막 끌려서 거기 뗏목이 많았습니다. 옛날 네. 백산 거기서 잘라가지고서 흘러내리는 그 뗏목이 있는데 그 뗏목이 굵습니다만 거기서 수영도 할 줄 모르는 거 하다가 말이죠. 네. 뭐 죽을 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모른 척하고서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위험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네. 또 어렸을 때 그 폭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폭죽이 있는데 강 건너서 안동 지금 단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만 안동현에서 그 폭죽을 겨울에 그 썰매가 있습니다. 강이 오니까 그걸 가져오게 되면 신의주에서 5전 하는 게 거기서 2전 5린 그러니까 반값이에요. 반값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밀수라고 할까요? 국민학교 때 아이들이 그거 싼 거 가서 사오자 그래서 뭐 들키더라도 아무것도 아닐 텐데도 그때 세관한테 들킬까 봐서 말이죠. 세관 한참 떨어진 데서 말이지. 뭐 썰매 타고 건너갑니다. 썰매 타다가 바로 오게 되게 되면 세관 앞에 가다 하니까 그걸 도중에서 내려가지고서는 말이죠. 길 없는 데로 해서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의주에 대해서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역시 젊은 시절을 저는 일본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것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많고 그때는 방학 때밖에 오지 못하고 방학이 되면 여름 방학이 제일 길어서 여름 방학엔 철산군에 그 석봉이라고 하는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늘 지냈고 그래서 거기에 인상이 참 많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일본서 공부하실 때도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그 이불을 덮으시고 이렇게 몸을 녹여가면서 책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았다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학문 서적, 전문 서적 좋겠습죠.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그 일반 서적은 안 보셨습니까? 문학을 많이 봤죠. 문학 서적을 많이 보셨습니까? 저의 인생은 사실 현실 생활의 체험보다는 문학에서 많이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는
문학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네. 살아있는 사람의 인물보다도 더 실존성이 강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잘 외우는데 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잘 못 외워요. 단지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네. 세계를 완전히 네. 그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 아주 양식이 되어 있고 아하, 네.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 아름다워. 예를 들자면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존 그렇죠. 인물처럼 그렇게 느껴지신다. 가령 안드레 지드의 저분이 네. 있죠. 그게 아리사라는 여자가 있고 네. 그 누이 동생 주리에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르모가 있고 사촌이지 아마. 근데 아리사하고 제르모가 사랑을 하죠. 네. 근데 아리사는 그 사랑을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 아리사는 후에 죽죠. 그리고 뭐 주리에트가 제롬을 좋아했겠지만 말이지. 그때 아리사는 죽고 후에 제롬하고 주리에트가 만나요. 그 만나는 장면이 참 아름답거든요. 네. 그 인간이 어떻게 아름다움에 이런 장면이 있을까. 아하. 근데 문학 세계를 보게 되면 인간의 그 감정이 아주 순수한 형태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 순수한 것이 자기에 와닿거든. 실제에서는 그런 그 순수한 바탕으로 벌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 사람 메르나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네.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대학에 갈 때는 책만 보지 말라. 네. 너는 꽃밭에서 움직이는데 네. 꽃밭에 관한 책을 보고서 인생 걸어갈 건 아닌 거 아니냐. 아하.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글에 나오는 인생이 더 아름답고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더 아름답고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더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새 와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음흠. 과거에는 현실은 인생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새 와서 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그런 거 많아요. 네. 그런 게 참 많아요. 우선 자연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네. 우리는 뭐 구라파야 뭐 스위스 같은 데 가게 되면 좋다든가 혹은 뭐 어디입니까? 호주 옆에 어디죠? 뉴질랜드인가? 네. 거기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국의 가을 같은 건 얼마나 아름다우냐. 네. 전 뭐 세계 많이 댕겨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가을처럼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건 참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걸 놔두고서 뭐 다른 걸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잘못된 거 아니냐. 또 한국 사람들의 아름다운 광경이 요새 여러 그 TV도 그렇겠습니다만 여러 메디아를 통해서 나옵니다. 보게 되면 눈물 나오는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나는 요새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아름다운 찾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래요. 한국의 가을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데 그 네. 밖에 다른 분야는 또 이 한국의 여성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고 좀 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늦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선생님이 젊으셨을 당시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없었습니까요? 아름다운 그때는 여성이 왜 없어요? 실존의 여성보다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소설도 써봤는데 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써봤죠. 아 그러셨습니까? 예, 네. 뭐 신통치 않은 내용이었을 게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주 조잡한 거겠죠. 네. 그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써본 거겠죠. 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하는 자세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최선 다하는 거 제일 좋죠. 네. 저는 요새 하는 말이 열심히 즐겁게 네.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이 나야 열심히 되겠지만 네. 신이 안 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말이죠. 네. 그러지 않게 되면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아. 역경에 있을수록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베스트를 당한다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취미는 어떤 취미가 있으실까요? 책 읽는 것, 그러니까 공부에 관련된 책이 아니고 네. 조금 낮잠 잔다든가 네. 할 때 그 전에 읽는다든가 네. 여행 중에 조금 읽는다든가 하는 네. 뭐 대체로 소설책입니다만은 네. 이런 책하고 그다음에 친구하고 바둑 두는 거. 네. 바둑은 언제부터 두셨습니까?
바둑은 고등학교 시절에 선배가 바둑 가르쳐 준다고 해서 말이죠. 네. 젊은이가 허리를 엎어서 대낮부터 마주 앉아서 그게 뭐냐고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북에 있으면서 해방 후에 말이죠. 학교 선생을 잠시 했는데 사범학교 선생을 했는데 그때 수치실에서 그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력이 대단하시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을 붙이기에는 정석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네. 뭐 싸움바둑이에요. 네. 그러면 친구들은 싸움바둑이라고 그러지 않고 저는 투석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바둑 상대로는 주로 어느 분과 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네. 대학 뭐 동기입니다만은 역사학자죠. 네. 근데 이게 무관하니까 뭐 30년에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는 거이 제 전공이라고 바둑에서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년을 두 분이 두셨습니까? 예. 실력은 어느 분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 자기가 세다고 그러죠. 네. 나보다 나한테 몇목 놓지만 자기가 더 세다고 그러고 날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고. 네. 바둑은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네. 뭐 둘이서 두었으면 누가 이기고 누가 졌을 텐데 네. 둘 다 나올 때는 혼났지 하고서 얘기하는 게 바둑이기 때문에. 네. 네. 승패에 관계없이 두 분이 바둑을 놓고 예. 그리고 지게 되면 네. 욕을 하죠. 네. 근데 욕 먹고 기분이 좋은 거이 그때예요. 어허. 네. 네. 그 선생님도 지시면은 욕을 하십니까? 저도 뭐 별로 쳐본 적이 없으니까 욕은 많이 안 하지만 그 말씀은 제가 선생님의 학문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에 관한 것은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인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네. 노는 건 역시 뭐 석급장난하는 때나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38년간을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순간이 제일 보람이 있으셨을까요? 보람은 학생들한테서 반응이 있을 때 제일 보람이 있어요. 야, 뭔가 질문을 하려 와줄 때 네. 질문이라도 뭐 어떤 참고서가 있습니까? 하는 건 대체로 참고서 보지 않으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험은 범위가 어디서 어디냐 이런 질문들 하죠. 네. 대거 질문하게 되면 뭐 무슨 의도에서 질문하냐는 걸 오랫동안 선생을 했으니까 알죠. 네. 그러나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가는 우리가 아는데 그런 것을 물어보게 되면 보람을 느끼죠. 네. 그거 하나 보람이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써서 그것이 활자화했을 때 무척 고생한 작품이 나오게 되면 참 보람이 있습니다. 네. 쉽게 쓴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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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자가 찾아봐 줄 때 고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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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보람이죠. 네. 네. 그리고 바둑에 이기셨을 때도 또 보람이 있으시네요. 그건 근데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지 않죠. 네, 그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저 제가 이제 그때 선생님이 즐겁이고. 바둑을 하도 즐기신다고 들어서 네. 제가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자가 찾아오고 제자의 발전을 보고 제자로부터 그 뜻하지 않았던 좋은 질문을 받고 학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것 이상 즐거움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우리 선생님 모신 자리에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네. 교수님 말씀 가운데서요. 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사회 발전 가운데서 많은 그 불균형의 문제가 많이 생겼을 줄로 압니다. 네. 현재도 생기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생기는데 네. 아까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회 발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거와 관련지어서 앞으로 그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하다고 하는 것은 69년 전후입니다. 69년 때 제가 사회학회 회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 관련된 세미나를 그때 가져본 일이 있습니다. 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동시에 지방과 지방의 차이점을 없애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국민의 그 협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책의 하나로서는 농촌에 뛰어들어가고 공장을 편리한 도시에만 하려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분리하려는지 모르지만 내일을 생각해서는 농촌에
공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공장을 가진 사람은 불편한 농촌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 되면 들어가기 쉽게끔 하부 구조를 튼튼하게 행정 계통에서 취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게 되면 우선 도로 시설이 줘야 되고 교통이 줘야 되고 통신 시설이 좋고 그리고 문화적인 시설 특히 학교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농촌에 사람이 안 들어간다. 그래야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딴 분, 네. 여태까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네.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앞으로의 어떤 사회 그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사회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 알고 싶은데요. 미래 사회를 좀 전망해 달라 이런. 사회학자 콘트가 사회학을 왜 했는가 하게 되면 부활을 프레부활을 예견하기 위해서 본다. 근데 자연과학에 있어서 예측을 잘 못하거든요. 상당히 치밀하게 보는데도 이 병이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하는 걸 잘 몰라요. 사회 현상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에 비하게 되면 상당히 어수로 갑니다.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점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또 예측하기도 좀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망발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줄 모르고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과학자 중에 말이죠. 현실을 모르고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반증을 할 근거도 또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질적인 발전과 정신적인 발전이 어느 쪽이 더 물질적인 발전은 그건 아주 빠릅니다. 빠를까요? 정신적인 발전은 정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정신에서 빨리 발전하는 거 있고 빨리 발전하는 거 있는데 인간성의 근원에 관련된 것은 발전 안 합니다. 가령 요새 젊은이 대먹지 않았단 말이지. 갱충적고 예의를 모르고 말이지 뭐 아주 형편이 없단 말이지. 무책임한 소리 함부로 하고 나한테 맞서고 말이지.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요 글을 읽어봐라. 요 글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것이 현대 젊은이를 생각할 거다. 그러나 이것은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때의 젊은이를 표현한 거다. 어쩌면 2300년 전의 젊은이고 요새 젊은이가 그렇게 꼭 같으냐. 젊은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말썽꾸리고 그때도 갱충적고 그때도 함부로 얘기고 무책임한 얘기 막 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련된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블과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에 와닿는 얘기고 인간의 영혼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겐 소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바뀌는 건 많습니다. 사회적인 것에서도 그것은 무슨 그 이용하는 데 관련된 것. 가령 윗사람한테 태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이러면 된다든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가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빨리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근원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근데 사회학은 아까 그 질문이 제가 옳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의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선진 국가에서는 가령 하버드 같은 데서는 코어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서 정신적인 문제, 가치적인 문제와 이 기술적인 문제, 물적인 문제의 통합의 문제를 이루고 해야 되겠다 해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밀접한 그 협력이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교수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사회학을 연구하실 때 농촌에 가셨을 때 빨갱이로 오해받으시기까지 하면서 어려운 점들 가운데 연구하시는데요. 저희 학생들에게 그 사회학을 연구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으신지 교수님 말씀 부탁합니다. 사회학을 연구를 하게 되면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고 그 사회의 인간의 밀접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역사와 그 사회의 문화를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창조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의식이 뚜렷해야만 옳게 연구 과제가 설정되는데 그 문제의식을 옳게 잡으려고 하게 되면 학자 자신이 그 사회 속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선 같이 참여해서 살아야만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발견을 한다.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은 비교적 조금 종합성을 띠게 있기 때문에 뿌리를 옳게 잡아서 철학적인 근거를 파악을 하면서 해야만 학문을 깊이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그 여생을 사시는 것이 선생님 스스로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하는 일을 네.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거 끝을 좀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려고 그게 되면 전 가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시간을 소중히 써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시간을 길게 잡으려고 하게 되면 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뭐 그 변동에 관련 문제하고 거기 끝나게 되면 한국 사회에 관해서 뭘 좀 조금 더 책에 써 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네. 한국 사회에 관해서 지금까지 했지만 농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했는데 그밖에 이 얘기는 가령 가치관 같은 건 상당히 깊이 생각했던 문제인데 한국 사회에 관해서 그 가치와 그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쓰지를 못했는데 그걸 좀 책에 써 있게 좀 쓰고 싶다는 것이 제 욕심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시간이 주어진다고 그게 되면 인생이 조금 더 엔조이해서 말이죠. 좀 더 좋은 소설 좀 더 읽어보고 말이지. 좋은 음악 좀 듣고 말이지. 특히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제가 한 3시, 2시 반에 이경에 일어나는데 그때 주무시기는 언제 주무십니까? 뭐 9시 전에 되게 잡니다만. 네. 근데 음악 같은 거 듣게 되면 참 아름답거든요. 네. 인간의 마음이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시면 그때부터는 쭉 깨어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깨어 있죠. 깨어 있는데 아침밥 먹게 되면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자야만 몸이 거뜬합니다. 요새는 정년퇴임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좀 요리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네. 오늘 나와서 참 그 저희들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뭐 대수롭지 않은 인생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저보다 훨씬 보람 있는 인생을 좀 가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그 앞으로도 더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사회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사회학자이신 이만갑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학문의 마무리 작업과 또 앞으로 연구하실 학문이 더 보람 있는 것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11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